앨리스 밥, 이브 그리고 BB84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제 원래 뭐 그 정보 보안 쪽에서 이제 키가 있고 그 해당 키로 이제 어, 그 해당 키로 서로의 메시지를 그 이제 암호화하고 해독하고 그런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배운 바로는 이제 공개 키 그리고 뭐 프라이빗 키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암호화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은 이 키를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할까가 원래 되게 전통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팔사는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원문 텍스트 메시지를 인크립트하고 디크립트 하는데 필요한 공통된 키를 어떻게 공유를 할지에 대한 알고리즘으로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으면은 이제 앨리스가 예를 들어서 텍스트가 이진으로 된 죄송합니다. 이진으로 된 뭐 10 이렇게 돼 있고 어 그리고 이 각 비트에 대해서 이제 어 그 스핀 측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각 비트에 대해서 어 그 그래서 각 비트가 수직 방향으로 스핀이 되어 있냐 아니면 수평 방향으로 스핀이 되어 있냐에 대해서 측정에 사용을 할 기저 벡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저 벡터 B는 이제 그래서 B가 있고 H가 있는데 B는 예를 들어서 1001 그리고 H는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앨리스도 그 무작위로 B와 H를 각 비트마다 공유를 하게 각 비트마다 할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저를 한다면은 BH, VB, HVV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밥 같은 경우에는 B, H, HV, BHH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밥은 기저 벡터만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 벡터가 골랐을 때 근데 만약에 앨리스가 이제 어 선택한 기저 벡터와 그리고 밥이 선택한 기저 벡터가 만약에 같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앞 두 비트는 기저 벡터가 V와 H로 밥과 앨리스가 둘 다 같은데요. 이럴 때는 원 텍스트인 10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세 번째 텍스트인 1 같은 경우에는 기저 벡터 측정하는 기저 벡터가 다르기 때문에 밥 같은 경우에는 랜덤한 확률로 0 혹은 1의 숫자를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기저 벡터가 있으면은 어 이제 사실 어떤 해당 위치의 비트에 대해서 같은 기저 벡터를 골랐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암호화되지 않은 채널을 통해서 앨리스와 밥은 서로의 기저 벡터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밥은 이제 어떠한 어, 인덱스의 비트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해당 텍스트, 그 해당 위치의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는 비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비트만 이제 추려가지고 약 이제 절반 정도 길이의 이제 원본 텍스트에서 이제 나온 절반 정도 길이의 텍스트를 이제 서로 이제 어, 그 약속하는 키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 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브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암호학에서는 보통은 이제 앨리스와 밥 사이에서 통신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브는 이 통신을 이제 엿듣는 사람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리스와 밥 사이에서 이제 그 통신 경로 사이에 있어가지고 앨리스가 밥에게 보내는 이 텍스트와 기저 시퀀스들을 엿듣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양자역학의 특성상 만약에 이브도 이제 밥이 했던 것처럼 랜덤하게 기저 벡터를 골라가지고 텍스트들을 이제 어 그 해독하려고 한다면은 근데 만약에 이브 같은 경우에는 해독을 만약에 했는데 근데 만약에 기저 벡터가 다르다고 하면은 이제 그 앨리스가 선택했던 기저 벡터와 다르다고 하면은 어 어느 정도 오염이 된 텍스트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브는 사실 이제 앨리스로부터는 텍스트만 받았지 이제 기저 벡터는 안 받았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기저 벡터 시퀀스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텍스트 시퀀스를 해독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앨리스로 받은 이제 기저 벡터 중에서 이제 만약에 기저 벡터 이제 전체 이제 시퀀스의 길이가 각각 4n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두 기저 벡터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원본 텍스트가 나올 텐데 그 확률은 거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서로 기저 벡터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저 벡터가 같은 때에 텍스트 비트만 골랐을 때에는 그 텍스트는 약 2n이 될 건데 이 2n 중에서 과연 이제 그 원래 앨리스가 보냈던 텍스트와 어느 정도 변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변조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밥이 해독한 결과 앨리스가 보낸 게 일치한다고 확신할 수 있으면은 중간에 이브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엿듣지 않았다는 거를 아마 어 이제 확실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 EN 길이의 텍스트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가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 채널의 중간에서 이브 같은 사람이 엿들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다른 더 안전한 채널로 같은 알고리즘을 반복 수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낫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BB84 알고리즘은 요약을 하자면은 키를 서로 이제 어, 공유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은 텍스트 중에 일부를 키로 삼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텍스트 중에서 이제 기저 벡터가 맞는 경우에 이제 텍스트의 일부로 텍스트의 서브셋을 나타냈을 때 그 서브셋에서도 이제 오염이 있다고 발생을 하면은 이제 다른 채널을 이용해야 되는 걸 감지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서브셋 시퀀스에서 이제 오염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대로 믿고 키를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 제가 잘 안 읽어봐서 이해를 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너무 두서없이 발표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텐서곱의 표준 기저, 그리고 큐비트를 얽는 방법, 그리고 CNOT 게이트를 사용해 큐비트 얽기 이 세 가지 파트인데요. 일단 텐서곱의 표준 기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R제곱에서 표준 기저가 1, 0, 0, 1로 존재할 때 이제 요것이 만약에 앨리스 또는 밥의 이제 그 양자 상태를 표상한다고 하면 그 둘의 이제 얽힌 관계를 텐서 곱을 통해서 표현한다고 저희가 배웠는데요. 만약에 이제 앨리스와 밥의 어떤 그 양자 상태가 서로 이제 얽힌 관계에 있음을 또는 얽히든 얽히지 않든 이제 그 두 표준 벡터를 동시에 표상하는 걸 이제 4차원 실수 4차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두 이제 벡터 표준 기저로 이루어진 요것을 이제 하나씩 R1 그 두 번째를 R2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밥의 표준 기저도 R1, R2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 두 가지를 텐서를 곱했을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텐서 곱의 가능성이 생기고 요 네 가지 텐서 곱의 결과물이 곧 이 표준 기저 즉 앨리스와 밥이 둘 간의 이제 양자 관계가 동시에 표상이 되는 그 차원에서의 표준 기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약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해한 대로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텐서 곱의 내용은 이 식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제가 흔히 아는 그 항등행렬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이후에 수학적 기반을 미리 좀 앞서 설명한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큐비트를 얽는 방법이라는 파트로 넘어가서는 이제 물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는데 얽힌 광자를 이제 얽히게 할 수 있고 또는 전자의 스핀을 얽히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가장 이제 쉬운 예시로는 제가 앞에 슈테른 게를라의 실험에서 나온 것처럼 거기 사용된 은 원자에서 이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안쪽 궤도에 있는 두 개 전자의 스피는 서로 얽혀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만약에 양으로 측정이 되면 반대쪽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측정이 되는 그런 관계로 얽혀 있다는 것을 이제 예시로 자연의 예시로 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으로 얽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두 가지를 예시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자발적 매개 하향 변환이라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의 내용과 이제 좀 일치해 보이는 그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 어떤 특정 결정 구조로 된 그 구조물에다가 광자를 발사를 시키면은 그 광자가 대부분은 통과를 무난하게 하는데 이제 두 개로 갈라지는 케이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면은 이때 이제 물리 법칙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라진 운동량 또 그 이전에 광자 하나였을 때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규칙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어떤 제약사항에 의해서 이 두 강자의 편광 상태가 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빔 스플리터를 활용을 해서 광자를 얽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예시를 든 게 이제 루프홀 프리 벨 테스트 이게 여기 한국말로 빈틈없는 벨 테스트라고 이제 책 저자가 이제 어, 역자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일단 이 실험이 잘 일단 이해가 안 가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이 실험은 그 두 가지, 약간, 일단은 벨 테스트가 뭔지 제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뭐,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은, 어쨌든,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얽힘이 되게 이상한 현상이, 기이한 현상이라서, 이것이, 되게 의심스럽다라는 어떤 의구심을 이제, 뭐, 이피알 패러독스라는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를 하고 떠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면은 아마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실험을 좀 설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실현을 하기 위한 여러 실험들을 후대 과학자들이 구상을 했는데 이제 2015년인가 6년에 이제 여기 예시에 나오는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앨리스랑 밥이 서로 어 C라는 죄송합니다. 그 어 일단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학습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사용이 되는 게 이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는 좀 특이한 다이아몬드, 이제 MV 센터 다이아몬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다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원자가 질소 원자로 치환이 된 형태이고, 그때 이제 어느 한 부분이 이제 여기는 비어있는 형태의 그런, 비어있는 부분이 V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살짝 다이아몬드에서 치환이 된 그런 형태의 다이아몬드인데, 얘가 이제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면서 이 질소 원자에 남아있던 하나의 전자가 요 비어있는 공백으로 아마 들어간다는 의미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MV0랑 MV- 요 상태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를 받고 방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 아마 그림을 이해하기 맞는지는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만약에 받으면 이 주니만큼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러면 그 받았던 에너지가 여기서는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예시에 따르면 마이크로웨이브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줬을 때 요 전자가 들뜨게 되고, 요 들떴던 전자가 다시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게 되면서 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그게 이제 광자를 하나를 방출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다 이해는 못했지만 이제 그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 실험을 조금 더 이해를 해봤는데, 일단 어 이제 각각 앨리스랑 밥이 여기 A, 여기 주황색을 A, 초록색을 B라고 했을 때, 여기 각각 앨리스랑 밥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앨리스가 어, 마이크로웨이브를 요 NV 센터 다이아몬드에다가 발사를 시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자가 들뜨게 되고, 그 들떴던 전자로 인해서 걔가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면서 그 광자를 방출을 하게 되는데, 요 광자가 여기 A랑 C 그리고 B랑 C 간에 서로 광섬유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A에서 나온 광자, 요 B에서 나온 광자가 광섬유를 타고, 요 A에서는 앨리스는 0.5km만큼 먼 C로, 또 밥은 0.82km만큼 광섬유를 타고서 그 포톤 광자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요 C에 있는 검출기에서 아까 이제 빔 스플리터라고 나왔던 그게 원래는 광자를 둘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 책에 따르면은 광자가 두 개가 얽히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그 현장에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이 두 개의 광자가 동시에 여기 C에 있는 디텍터에 도착을 하게 되면 요 두 광자가 서로 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요 전자 스핀이 있었는데 요때 스핀 방향이랑, 그러니까 앨리스가 마이크로웨이브를 다이아몬드에 발사함으로써 전자가 들뜨면서 발생된 그 전자 스핀 방향이랑, 여기서 다시 전자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광자가 방출이 됐을 때, 요 광자랑 전자 스피너하고 광자랑 또 얽힌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얽힌 관계에 있었는데, 또 그 얽혀 있는 광자들끼리 부딪혀서 얘네들이 또 서로 얽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 얽힘의 관계가 만약에 요 두 광자 중에 하나를 측정을 하면, 그때 이제 여기 앨리스 또는 밥의 그 전자 스핀도 이미 얽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얽힌 관계에 따른 결과물로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를 이제 각각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각각 측정을 해봤더니, 이제 앨리스랑 밥 간에 서로 그 얽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더라. 그리고 그건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어떤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시간보다 더 빠르게 그 얽힘의 결과가, 즉 A라는 전자가 얽혀 B랑 얽혀 있었으면은 A를 측정을 한 결과가 B로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뭐 실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속도보다 빨리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두 가지 한계점을 극복한 이제 벨 테스트를 했다는 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아인슈타인이 제기했던 의문이, 이제 서로 만약에 이제 너네들이 하는 실험이 전자가 둘 다 인접해 있는 상태에서 얽힌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테스트를 했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걔네 둘이 인접해서 그런 거 아니냐. 즉, 그러니까 얽혀 있는 관계만이 요인이 아니라 둘 다 어떤 인접해 있는 공통의 환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 이제, 결과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제가 의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지금 이것은 전자 간의 거리를 엄청 멀찍이 두고 이 상호 간의, 이 지점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속도를 극복해서 그것보다 빠르게 이 얽힘 현상이 전이가 되는 것을, 어,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어, 그 부분도 커버를 했다. 이 허점도 잘 닫고서 벨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게 더 신빙성 있는 건 결과다. 라는 이제 그런 실험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냥 이거는 밑에 그냥 제가 한번 뭐 이런 식의 가설이 맞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이제 1.3km인데 아무리 빨리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 해도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는데 4.4 마이크로세크가 걸리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앨리스가 측정한 그 시간이랑 밥이 이제 이 변화를 측정한 시간이, 변화가 실제 일어난 시간 간에 이제 그게 요 숫자보다 작았다면 이제 그게 이 허점을 제거했다는 어떤 그 증거가 되었을까라고 이제 혼자 좀 공상을 해본 거고요. 어, 사실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커버했다고 하는 허점은, 이제 저도 잘 이해는 못했지만 이제 얽힌 광자를 측정을 하다 보면 이게 광자는 상대적으로 전자보다는 그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좀 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얽힘의 그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또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좀 유지가 잘 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 광자가 이제 측정을 하는 도중에 또 다른 광자쌍들도 얽힌 관계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광자들까지 모두 다 측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만약에 그것까지 다 측정을 했다면 이 얽힘 관계에 반하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그런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 이제 과학자들한테 좀 이슈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도 이건 광자일 때 얘기고, 만약에 전자의 스핀 간에 서로 얽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이 허점도 제거가 되고, 그래서 이 실험이 이제 광자는 이 거리를 이동을 하는데도 얽힌 관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린 한편, 또 그 결과적으로 그 얽힌 관계가 요 전자 스핀으로 전달을 시켜서 결국 저희가 얽힌 관계를 측정한 그 대상은 전자 스핀이었기 때문에 요 두 번째 것도 이제 허점이 좀 해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이 되게 뭐랄까, 그 전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좀 미심쩍었던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차단을 해서 진짜로 이제 얽힘 현상이 거리에 무관하게 발생을 하더라라는 어떤 그런 점을 좀 증명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어, 잘못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CNAT 게이트를 사용해서 양자 컴퓨팅에서는 큐비트를 이 CNAT 게이트를 이용해서 얻게 되는데, CNAT 게이트는 이제 수학적으로 행렬로 표상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에 어, 캣에서 이제 네 번째 원소가 1이 되고, 요 두 가지가 위의 항등행렬과 비교했을 때 바뀐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의 특성으로 보면, 이제 요 루트 2분의 1, 10, 10으로 대표되는 요 벡터 같은 경우는 아직 얽혀있지 않은 관계의 큐비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합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합했을 때 달랐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요 시나게이트를 행렬을 연산을 해주면 루트 2분의 1, 1, 0, 0, 1로 바뀌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텐서 곱 양식을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루트 2분의 1, 1, 0, 텐서 곱 1, 0, 루트 2분의 1, 0, 1, 곱 0,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거는 이제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외항과 내항의 곱이 동일하기 때문에, 얽힘 효과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이 특성이 또 중요한 거는 앨리스랑 밥 중에 어느 한쪽이 먼저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반대쪽에서도 똑같은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앨리스가 1을 얻었다 하면은 밥도 1을 얻고, 앨리스가 0을 얻었다 하면 밥도 0을 얻는 그런
특징을 갖는 얽힘을 요 시너게이트 행렬을 통해서 수학적으로도 이제 연산했을 때 그렇게 증명이 되고 실제로도 아마 구현체 또한 요 이론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구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